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대비한 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능원초등학교 교사 배민관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연수를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요즘 주말마다 10시간씩 연수를 듣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운영하시는 데에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개념이나 어떤 박사님의 말씀 아주 인상 깊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로서 갖춰야 할 주요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는 용어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어 뒤에 리터러시를 붙이는 게 유행같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리터러시에 대한 용어만 많아지고 각각의 개념이 구분되고 정의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컴퓨터 리터러시와 ICT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1997년 길스터에 의해서 단순히 정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 초기에는 이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과 인지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으로 구분되어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이 기술 사회가 연계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정보 검색, 소비, 생성, 디지털 시민의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발달에 따른 이 디지털 역량에 관련된 용어의 변화 방향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도구적 활용 능력에 집중된 용어고, 이 정보 리터러시는 비판적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따르는 용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최근에 이 디지털 예절, 안전,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민의식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디지털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위 규범, 에티켓, 사회 참여를 통한 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비판적 저항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 윤리, 디지털 시민의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연합은 2013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디컴프 1.0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2022년에는 디컴프 2.2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에 대해 초기에는 고용 가능성, 학습, 여가, 포용, 사회 참여와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해 ICT를 이 자신감 있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정의를 뒀으나, 최근에는 목적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이지만 대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 윤리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먼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손가락으로 스마트 기기를 터치하는 것이 이 젓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쳤던 이 시민 역량 교육에 앞으로는 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교육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2022년 발표된 경기형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사회 시민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디지털 소양 그리고 실천 역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역량이 선택이 아닌 누구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된 것이죠. 우선 이 디지털 역량의 기본 소양으로는 디지털 사회 이해와 자아 정체성의 확립, 디지털 기술 이해와 활용,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캐라는 용어가 유행이었죠.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는 관계나 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자아를 표출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상 세계에서는 이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전에는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의 아이들은 이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콘텐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30초 이하의 이 숏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포맷의 콘텐츠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두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역량으로는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창작 및 향유, 디지털 시민 참여를 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6년 전에 근대 교육을 고발합니다라는 영상이 한참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640만 뷰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150년 전 교실이나 또 우리 지금의 교실이나 변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많은 부분들이 변했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교실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어떤 수업을 했죠? 그렇죠. 원격 수업. 선생님들 갑자기 이 원격 수업 준비하신다고 하루 종일 이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학생들 원격 수업 자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일일이 확인하고 정신이 없으셨죠. 특히 줌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접속 안 한 아이들이 있으면 수업은 수업대로 시작도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또 겨우 모두 입장을 하면 또 선생님 뭐 마이크가 안 돼요. 카메라가 안 켜져요. 이러면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한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교실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1인 1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를 쓴 날은 1년에 이 소풍을 가는 날보다 얼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는 책상에 정보의 바다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기기가 예전처럼 단순히 이 자료 조사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작업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교실 환경으로는 이 단방향의 수업이 쉽게 바뀌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 창작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찐 조력자의 포지션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호작용의 이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발생하는 문제는 예방하고
이 장점은 더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특히 이 스마트 기기가 수업 전에 들어오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만큼의 이 공동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SNS 플랫폼이 출현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수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빠른 변화에 우리 어른들도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하루빨리 정규교육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은둔형 외톨이, 악플, 개인정보 유출,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이 계기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거죠. 특히 가짜 뉴스. 워낙 여기저기서 이 정보를 쏟아내는 채널들이 많아져서 정말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저희가 잘못된 정보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3인 성호라고 하죠. 저건 진짜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되면 이 초반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면서 사실 확인은 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알게 된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된 뉴스의 출처를 알아보게 합니다. 만약 생소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걸러내야겠죠. 그리고 워낙 낚시성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련 보도를 검색해서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죠. 하지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자주 연습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치고 저는 저에게 가장 이상했던 점은 정유정이 그동안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통이 활발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통화도 문자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제임스 펠런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 살인자의 뇌를 연구하는 이 세계적인 과학자인데요. 그가 어느 날 이 살인자의 뇌를 연구하다가 자신의 뇌 구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이코패스가 꼭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면 소통이 단절되고 비대면 소통이 저희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이러한 소통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지만은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런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타인과 갈등을 조율하고 잘 소통하는 법.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보내는 이 메시지들 중에서 포함된 이 행간의 의미를 읽는 법을 공개적으로 자주 아이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을 알고 계신가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무거운 형량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이 법이 적용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톡방이나 SNS에 무심코 이 악플이나 비방글을 올리는 이 습관이 나중에는 이 범죄자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주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연예부 기사에 댓글창이 막혀 있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SNS에 남긴 이런 비방 댓글을 고소했을 때 악플을 단 사람들이 이 고소를 취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자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악플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댓글 중에서 어떤 게 사이버 명예훼손이고 모욕일까요?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악플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이 욕설같이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요. 단순한 모욕 같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혹여나 몰랐다고 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무게가 크죠. 인스타그램의 가입 연령을 아시나요? 네, 만 14세입니다. 그럼 이 페이스북 가입 연령은 혹시 몇 살일까요? 마찬가지로 만 14세입니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 나이죠. 하지만 이 저희 교실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인스타나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죠.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적인 게시물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이름, 만날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스팸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온다는 느낌이 들면 이 내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구나, 이미 공공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대기업조차도 이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남기는 이 개인정보에는 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생활 규칙을 꾸준히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 피싱에 대해서는 꽤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문자로 국제 배송 물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배원과 연결하는 링크를 눌렀는데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상대방을 차단을 했지만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요즘엔 보통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데이터 요금이 부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공용 와이파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 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와이파이를 여기저기 심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IP 타임이라고 떠 있지만 그 IP 타임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를 접속을 하면 그 학생들이 또는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거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지만 글쎄요, 이게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이 피싱 수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실에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저희 교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학생의 작업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대부분의 공동 작업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삭제를 했는지도 찾기가 쉽지 않죠.
이 또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멀티 페어링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기 외에도 다른 기기에 페어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의 검색창에 야동이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혹스러웠었는데,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설정할 때 이제 학생 정보들을 입력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친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대요. 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성교육을 정말 빡세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블루투스 만약에 키보드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런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이 다른 기기와 페어링을 할 때에는 이 한 땀 한 땀 학생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인 1디바이스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공용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텐데,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을 더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마주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디지털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악플에 대한 처벌이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이런 댓글을 남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익명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과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 첫 번째로 무조건 이름을 쓰도록 하게 만듭니다. 학생 계정이나 에듀테크 계정이나 연결된 기기나 할당된 이 온라인 이 공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본인의 이름을 쓰도록 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쭉 하면서 앞에 보셨던 질문의 답을 모아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이 교실 곳곳에 붙여놓죠. 여기 계신 분들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교 환경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내용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규칙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더 시간이 되시면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하셔가지고 전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이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보더라고요. 저희 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를 소중하게 다루자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는 액정 파손에 대한 보험을 미리 들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 깨질 거 1번 깨진다. 아이들 중에는 무겁다, 답답하다, 투박하다, 별의별 이유로 이 케이스를 이제 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케이스는 꼭 끼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공용 공간, 인터넷 공동 작업을 할 때에 공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네, 이 학생들이 이제 결과물을 수정하는 경우를 최소화시키려면 이 공유 문서, 보통 이 공유 문서의 링크를 전체 학생들에게 뿌리실 텐데요. 이런 것보다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그룹스, 뭐 또 각 에듀테크에서 제공하는 이 그룹핑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그룹 묶는 작업을 사전에 해주시고 그룹별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링크를 따로 주시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보통 본인들의 모드먼이 글을 지우면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이 다른 모드먼들이 작업물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링크를 공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는 이렇게 역할을 자주 나눠주시는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 평소에 이 수업보다 더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이 모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모둠원들이 책임지고 이 활동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 기기를 뭐 수령하고 보관하는 역할, 뭐 스마트펜, 특히 스마트펜이 이제 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분실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 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익명.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 이름을 적게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익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또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 갈등 사례에 대해서 역할을 나눠주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 수행을 합니다. 이 페이지도 이 아이들이 직접 만든 페이지입니다. 자주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알더라고요. 이 다음 표는 이 2020년 경기도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 관련 활동, 디지털 자신감과 이 참여 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 조절 능력이나 윤리 및 보안 의식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윤리나 보안 의식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자기 조절 능력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우십니까? 네, 컨트롤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여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조절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배운 적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역기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저희가 수업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전에 이제 김윤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단차시가 아니라 긴 호흡 프로젝트로 구성을 했고요. 학생들은 주로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접하는 이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서 보통 이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역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들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이 마약 구매죠. SNS에서 너무나 쉽게 이 마약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또는 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었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디지털 영역과 요소의 중심이 되는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에 우리의 교육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로 프로젝트를 계획해 봤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자기조절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넣어 봤어요. 이미 우리 도덕교과에서는 이 사이버 가치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고 현재 나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자신들이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그려보는 이런 활동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에코백에 중독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했을 때의 폐해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평소에 이제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보이죠. 여러 친구들의 어떤 그런 에코백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국어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카드 뉴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대체되는 행동, 활동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실과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계획한 뒤에 코딩을 통해 절차적 사고를 키우면서 동시에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떠올려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봐볼까요? 저희 일모듬은 하루 2시간 동안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거의 2시간이 다 되면 5분, 1분 정도 남았을 때 알림이 뜹니다. 이 알림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2시간을 다 쓰면 경고음과 함께 간단한 수학 문제를 냅니다. 문제는 1 더하기 1이나 2 더하기 2 같은 간단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경고음이 더 커집니다. 1 더하기 1 귀요미 같이 문제를 틀리면 경고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히면 내일이 될 때까지 전화랑 문자 시간 보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코딩을 배우는 이 기능적인 측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모둠입니다. 다음 모둠 영상도 한번 봐볼까요? 학생들이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같이 더불어서 하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5분이 남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바뀌었고 이 사람이 수학을 배우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난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과정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둠에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스마트 중독을 막으려고입니다. 일단 어린이는 특정 8시 반이 되면은 꺼지고 어른들은 10시
10시에 꺼지는데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이 역기능을 대비하려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도 다양한 연구와 또 연수가 병행이 돼야겠죠. 저희가 백날을 교육을 해도 집에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김진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부모님들도 디지털 시민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지도가 이어지도록 여기 이은주 장학사님이나 많은 장학사님들께서 강사풀들의 인력을 알고 계시니까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 연수와 모임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CD 학습 나침반 많이 보셨죠? 여기에서는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면서 이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잘 대비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자신의 배경화면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희가 같은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문제로 찾아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시물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이 포스터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력을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디지털 역량으로 풀어내는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콘텐츠를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를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는 거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연산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이 대단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쇼폼들을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실 때에 이 교실 외에 밖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시키면서 단순히 아이들이 틱톡에 나오는 어떤 챌린지만 따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선생님들 보시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진짜 뉴스 같아요. 누가 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교육으로서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올라왔었죠. 네, 누가 봐도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운 페이지입니다. 주소만 약간 다르고요. 대기업의 포털 사이트를 똑같이 복제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피싱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인들도 어려워요. 네, 너무나 똑같아요. 들어가면 아예 그 네이버 화면 바뀌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죠. 네,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애플에서는 내년도에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혼합된 이 혼합현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은 이 사용자의 피사체를 가상현실에 그대로 복제해서 실제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장면도 구현이 되고요. 저희가 이 평면으로만 소비했던 이 컨텐츠들이 3D로 더욱 실감나게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과연 이 긍정적으로만 사용이 될까요? 네, 이 장비가 상용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역기능들을 저희가 미리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으로서는 이 전국에서 저희 따라올 수 없는 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평소에도 받아가시면서 또 많이 질문하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